비역세권 단지는 역세권 단지에 비해 얼마나 저렴해야 하는지, 그리고 호재는 아파트 입주를 하고 몇 년 이내에 실현되어야지 호재라고 할 수 있는지, 그리고 현 시점에서 어떤 지역의 아파트 청약을 조심해야 하는지를 이번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광화문 금융러 제이스입니다. 정부 규제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수도권 구축 아파트 시장은 얼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달리 청약 시장은 연일 뜨거운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가 본격화하기 시작한 지난 2월에도 1순위 청약자 수는 20만 명을 넘어섰고, 수도권으로 코로나가 확산되고 금융위기의 우려가 커진 지난 3월에도 1순위 청약에 뛰어든 사람들은 전국적으로 35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청약 아파트 당첨을 노리는 이유는 청약 당첨은 새 아파트를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기 때문이죠. 하지만 요즘 제가 보는 청약 시장은 조금 이상합니다. 입지가 썩 뛰어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고 가격이 저렴하지도 않습니다. 예상보다 높은 수준으로 분양가가 책정되었는데도 경쟁률은 수십 대 1을 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청약 경쟁률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고, 이와 관련된 기사는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불안감 또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청약 시장에 진입을 하려는 묻지마 청약을 하시려는 분들이 눈에 띄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분위기에 휩쓸려서는 안 됩니다. 청약 나오는 아파트 하나하나를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거를 아파트는 반드시 거르셔야 합니다. 청약 통장에 매달 납입을 하면서 우리가 준비를 했던 이유는 좋은 입지 아파트를 저렴하게 구입하기 위해서였잖아요. 이 본질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현 시점 청약시장에서 피해야 할 아파트의 3가지 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 채널은 이처럼 과학적인 그리고 통계적인 부동산 분석, 청약정보, 재테크 정보를 다루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자, 그럼 지금 시작해보겠습니다. 우선 비역세권 단지는 피하셔야 합니다. 물론 누구나 역세권 단지가 좋다는 건 알고 있죠. 하지만 역세권과 비역세권의 가격 차이는 어느 정도를 둬야 되는지는 명확한 기준을 갖고 계시지 않은 분들이 많은데요. 그리고 최근에 수십 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한 곳 중에도 비역세권인 곳들이 많아서 좀 의아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3년 전까지만 해도 주변에서 누군가 아파트를 산다고 하면 여기서 조금 멀더라도 최대한 예산에 맞는 아파트를 빨리 매수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했고, 여러 지표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금은 그때와 모든 상황이 달라졌어요. 모든 정책은 집값이 오르지 못하도록 막고 있고,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합니다. 총선도 여당이 압도적으로 승리를 했고, 언제든지 추가적인 규제가 나올 수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예기치 못했던 코로나19로 GDP도 마이너스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중에 풀려있는 유동자금이 너무 많고, 앞으로 수도권 아파트의 공급이 굉장히 제한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부동산 불패라는 현재의 패러다임이 1, 2년 안에 바뀌기란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지금은 최근 5년 중에서도 가장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입니다. 비역세권 아파트는 상승에는 더디게 반응하지만 하락에는 더 빨리 반응합니다. 반면에 역세권 아파트는 대기 수요가 많기 때문에 하락기에도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저렴하게 내놓으면 빨리 팔릴 수도 있죠. 이걸 황금성이 좋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여러모로 역세권 아파트가 훨씬 유리한 면이 많습니다. 그런데 비역세권 단지라고 할지라도 만약에 분양가가 너무 착하게 나왔다면 이런 단점을 상쇄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 비역세권 단지는 역세권 단지에 비해 얼마나 저렴해야 할까요? 이와 관련해서 2018년에 부동산 114에서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수도권의 역세권 아파트는 6억 7,500만 원쯤이었고, 비역세권 아파트는 6억 1,500만 원이었습니다. 금액으로는 약 6천만 원 정도의 차이가 나고, 비율로는 10% 차이라고 볼 수가 있죠. 여기서 역세권과 비역세권을 구분하는 기준은 역세권은 도보로 약 10분 정도의 거리이고, 비역세권은 10분에서 20분 정도의 거리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하철역까지 도보로 10분에서 20분 정도의 거리에 있다면 역세권 아파트에 비해 10% 정도 저렴해야 한다는 것을 감안해야 되고, 20분이 넘어서 여러분들이 지하철역까지 버스를 타고 가야 한다면 20% 이상 저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편으로는 이 아파트는 호재가 너무 많아서 앞으로 오를 일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청약을 넣어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지하철역이 없지만 앞으로 단지 앞에 지하철역이 생긴다고 하고요. 인근에 산업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라고도 합니다. 맞습니다. 청약을 넣기 전에 이런 호재들은 꼼꼼하게 살피고 분석해봐야 합니다. 그런데 그 호재가 어떤 것이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호재가 언제 확정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부동산에서 거품이 생기는 것은 먼 미래에 있는 호재까지 현재 가치로 끌어와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인천 서구의 아파트 가격에 거품이 꼈던 적이 있는데요. 바로 2005년 3월부터 2008년 10월까지였습니다. 이때는 인천 서구의 온갖 호재가 다 발표됐던 시기였습니다. 우선 청라국제업무 개발계획 승인이 있었고요.
검단 신도시가 신도시 개발지로 추가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가정오거리 도시재생 사업이 발표되었고요. 이 모든 것들이 현실화된다면 도시의 위상 자체가 달라질 만한 엄청난 호재들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대감 때문에 인천 서구의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는 70.8에서 105.9까지 무려 35.2포인트만큼이나 상승을 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에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는 26포인트, 인천은 28포인트만큼 상승한 걸 보면 얼마나 상승폭이 컸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호재들이 현실화되기까지는 얼마나 걸렸을까요? 청라의 국제업무단지는 15년이 지난 지금에야 본격화될 조짐이 보인다고 합니다. 가정 뉴타운인 루원시티는 10년이 지난 후에야 착공을 시작했고요. 많은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검단 신도시는 최근에야 빛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호재가 10몇 년 전엔 모두 가격으로 반영이 되었는데 10년이 넘게 지난 지금도 무엇 하나 완벽하게 제대로 구현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인천 서구는 2008년 10월에 고점을 찍은 후로 현재까지도 이때의 고점을 회복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확정된 호재가 있는 것은 수도권 아파트라고 할지라도 아파트 가격 하락기에는 서울 아파트보다도 가격 방어를 잘하고 호재가 발생하는 기간 동안에는 서울 아파트보다도 상승폭이 더 컸습니다. 수원시 영통구의 사례가 그런데요. 수원시 영통구는 2012년에서 2016년까지 신분당선과 분당선이 연장되는 호재가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2012년에는 분당선의 기흥 망포 구간이 연장되었고 2013년에는 수원역까지 연장되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는 신분당선이 연장 개통되었고요. 서울 아파트 가격이 29개월 연속으로 하락했던 2011년 4월에서 2013년 9월까지 서울 아파트 가격은 5.9포인트만큼 하락을 했습니다. 반면에 수원시 영통구는 2.9포인트 하락에 그쳤고요. 그리고 분당선과 신분당선이 연장되었던 2011년에서 2016년 사이에는 서울시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는 3포인트만큼 상승했고 수원시 영통구의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는 6.2포인트 상승하면서 훨씬 더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두 지역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는 확정적인 호재에만 반응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완료 시점이 정해지지 않은 호재는 지금 시점에서 호재라고 생각해서 가격에 반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얼마 전에 분양 공고가 뜬 한 아파트 청약단지의 홍보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교통 프리미엄이라고 말하는 이 5가지 중에 여러분들은 어떤 걸 호재로 받아들이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건 여기 원종 홍대선, 덕은역 신설계획 이 부분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건 완료 시점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계획일 뿐 어느 하나 정해진 것은 없는 거죠. 이미 착공을 했어도 완공까지 몇 년이고 미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홍보 자료를 좀 더 자세히 보시면 하단에 작은 글씨로 이런 내용이 써 있습니다. 상기 개발 계획은 관계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참조하여 작성된 것으로 사업계획 및 일정은 당사와 무관하며 추후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항상 중요한 말은 밑에 작은 글씨로 써있기 마련이죠. 저는 이 말이 분양가를 책정하는 데에는 이런 계획이 반영되었지만 이게 현실화되지 않아도 우리는 책임지지 않겠다, 이렇게 들리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다른 통계를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2018년에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조사한 내용인데요. 수도권에서 한 집에 거주하는 기간은 평균적으로 6.3년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바꿔서 말하면 수도권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한 집에 5년 정도 거주를 하면 이사를 가거나 하는 계획을 세운다는 거죠. 그렇다면 청약 아파트의 호재도 내가 입주한 뒤에 5년 이내에는 혜택을 볼 수 있어야지 내가 제값받고 매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 시점에서 피해야 하는 청약단지는 풍선 효과로 아파트 가격이 급등했고 앞으로 3기 신도시의 영향권 안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곳입니다. 12.16 부동산 대책 이후로 서울 아파트 가격의 상승세는 멈췄고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하락세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동안에 일부 수도권 아파트는 가격 상승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른 지역의 전세가율은 최근 10년 동안에 역대 최저치의 전세가율을 보이고 있는 곳이 많았습니다. 실거주보다는 투기 수요가 많이 유입된 거죠. 이렇게 투기 자금이 유입되고 실거주가 뒷받침해주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3기 신도시마저 가시화되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3기 신도시는 입주까지 아직 멀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분양하는 아파트의 입주도 2022년 하반기에나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 2년 정도는 더 들고 가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요. 그러면 벌써 2025년이 되어버립니다. 이때도 3기 신도시가 뭔 얘기일까요? 전매 제한 기간 6개월만 채우고 분양권을 팔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실거주까지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3기 신도시는 변수가 아니라 상수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3기 신도시의 입지는 수도권의 다른 지역보다도 대체로 입지가 좋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기 신도시가 가시화되면 가시화될수록 풍선 효과로 가격이 상승했던 지역은 차갑게 식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당연히 분양가가 충분히 저렴하다면 진입해 볼 수 있겠지만 최근에 나오고 있는 청약 단지의 분양가는 그렇게까지 저렴해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지금 현 시점에서 청약을 넣으면 안 되는 아파트의
세 가지 조건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비역세권 아파트는 분양가가 충분히 저렴하지 않다면 피해야 한다. 그리고 역에서 20분 이내의 거리라면 최소 10%, 20분 이상의 거리라면 20% 이상 저렴해야 한다. 그리고 확정되지 않은 호재들로 분양가격이 지나치게 높은 곳은 피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3기 신도시의 영향권에 있으면서 최근에 풍선 효과로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지역은 피해야 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행운은 갑자기 찾아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준비 없이 오는 행운은 없다는 말을 더 믿고 있는데요. 제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들이 여러분들에게 행운을 가져다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